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 이론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좀 전 미술사 시간에 예고한 바대로 오늘은 조금 다른 미술사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미술사에서 계속 이어갈 거고요. 미술 이론 시간에는 우리 건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서양의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고요. 대부분의 사진과 이미지들은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뭐 지식인 이런 데서 땄어요. 그래서 서양의 건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동양의 건축도 있지만 지금은 서양 미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의 건축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동양과 한번 조금씩 비교해 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동서양의 건축 구조. 이거는 선생님 미진사 책에서 발췌했어요. 미진사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과서가 이렇게 캡처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미진사에서 허락받고 쓴 것입니다. 자, 동서양의 건축구조, 그리스 석조와 한국 목조가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번 미술사 시간에 여러분들 봤다시피 동서양 건축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다 말아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건축 보시면 기둥과 보 위, 이건 기둥 위에 올리는 네모 판자를 보라고 하고요. 그 위에 지붕이 올라가는 구조고요. 우리 설명했던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 양식이 있었죠. 도리아는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내륙의 모양을 따 있고 네모 모양 반듯하게. 이오니아는 해변가였잖아요. 해변가에 있는 조개나 가리비의 모습을 한 이런 나선형의 모습. 코린트 양식은 로마랑 이 전반적인 헬레니즘 기에 다 걸쳐 있었잖아요. 꽃잎이라든지 이파리의 무늬를 땄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특징을 보였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건축의 양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기둥과 보와 지붕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서로 우리가 문화를 주고받고 한 건 아닌데요. 이게 이렇게 우리는 서로 알게 모르게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목조 구조도 모양은 비슷한데 문제는 재료가 다릅니다. 선생님이 기후와 통치 체제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여기는 신을 모시는 곳은 맞아요. 여기도 뭐 신을 모시기도 하고 뭐 불교적인 건축물이면 신이 아닌 혹은 왕을 모시는 곳이었죠. 이런 건축물에선 대단하게 정말 뭐 영의정, 자의정 아니면 살 수 없었고요. 팔작지붕은 함부로 쓸 수 없었어요. 팔작지붕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생긴 거 팔작지붕이라고 하는데요. 궁궐이라든지 관청에서만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무리 잘 사는 집도 오진각 지붕, 아무리 잘 사는 양반 집도 거의 맞배 지붕 요걸 썼고요. 왕이 사는 궁궐, 뭐 예를 들면 큰 절의 대웅전, 뭐 이런 데서만 썼어요. 함부로 쓸 수 없는 게 이 팔작 지붕이었다는 거. 팔작 지붕입니다. 아무튼 요거의 차이는 재료의 차이. 우리는 나무가 많죠. 근데 지중해 연안은 대리석이 많죠? 나무보다는 대리석이 많고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많이 이용했고 우리는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사시사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집을 만들 수 있었죠. 나무도 많았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착시교정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흘림 양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배가 살짝 볼록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눈은 항상 조금 볼록 렌즈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목 렌즈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기둥이 이렇다 하더라도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홀쭉해 보여요. 우리 63빌딩 보면 막 이렇게 좀 약간 홀쭉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홀쭉하게 지었지만 더 홀쭉해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일자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약간 배가 좀 들어가게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볼록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처럼 보이겠죠? 이게 바로 배흘림 양식입니다. 착시를 교정하는 배흘림 양식이고요. 이 배흘림 양식을 외국에서는 엔타시스라고 똑같이 부르는 게 이름이 엔타시스라고 합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죠? 지역도 다르고 시기도 달랐는데 이런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건 동서양 건축 구조를 공부할 때 선생님도 되게 놀랐는데 이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만드는 것이라서 우리가 서로 각기 다른 나라가 두 나라가 모여서 협상을 해서 만들지 않아도 과학 자체가 주는 것을 사람들은 연구를 했다는 거죠. 뭐 수리,
과학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착시 교정 기법도 똑같이 이렇게 아주 먼 정반대 지중해와 우리나라 여기 뭐 비행기를 타고 가도 9시간이 걸리는 그 곳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서 건축 구조가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려주고 우리나라의 이 건축물 특징은 선생님이 다음에 아주 자세히 할 거예요. 동양미술사 할 때 자세히 할 거고요. 자, 이집트와 삼국시대도 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이집트 건축물 보시면 이렇게 피라미드 안에요. 더 지하로 내려가는 구조가 선생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서 이 통로 때문에 헷갈린대요. 통로를 잘못하고 들어가면 왕의 공간과 왕비의 공간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피라미드도 한 개만 짓는 게 아니라 보통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해서 많이 지어갖고 어떤 피라미드가 진짜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피라미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헷갈리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여기 왕의 방이고요. 왕비의 방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이건 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요렇게 여기 선생님이 숫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거를 선생님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게 미술은 아닌 것 같고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리학과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학과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했으며 이거를 만들 수 있었으며 그 당시 거중기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기계가 과학적인 기계가 그렇게 뭐 동력을 써서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건 이건 그래서 신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우리나라도 고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같은 형식에 하지만 지역이 다르고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식이긴 하지만 고분 미술을 실천했고 내세를 중시하는 아주 강력한 통치자를 위한 그런 내세 미술이었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만을 위한 내세 미술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이 안에 부장되어 있었던 거는 다 잘 보존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특징이 있고 안에 벽화 그려져 있고 그런 것들 선생님이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벽화에서 뭐 수렵도 같은 거 있었고 여기도 뭐였어요. 그 태양신하고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가벼운 그 사람들은 통과할 수 없는 문, 뭐 이시리스의 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라미드 제일 밑에는 이 노예계층 그리고 점점 이런 그림도 있었대요. 점점점 계층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어때요? 맨 위에는 파라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들 이집트에는 분명히 구조가 굉장히 엄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노동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어쨌거나 강력한 왕 하나를 위해서 많이 힘써줬던 이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단한 문화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이분들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사실은 아파트 구조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선생님은 주택에서 자랐고 좋은 주택은 아니었지만 정말 집에서 피아노를 치든 소리를 지르든 쿵쿵거리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정말 다 허름하게 무너져가는 집이었지만 우리 시대 땐 그랬거든요. 아파트 사는 애들이 잘 살았어요. 그때는 거의 뭐 40년 넘게 30년 전의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좋은 건축은 아파트가 되어버렸고 아파트가 비싼 집이 되어버렸죠. 여러분들은 동의하나요? 건축의 기원도 우리 공부했죠? 근데 건축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아까 그런 이집트의 건축물도 있지만 미술의 건축하고 미술의 역사랑 건축의 흐름은 거의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건축의 흐름은 미술사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건축사뿐만 아니죠. 해화사 하나씩 나누어 봤을 때 디자인에 발전된 거, 공예랑 디자인은 같이 보죠. 이런 식으로 발전사, 또 조각의 발전사. 그죠? 건축의 흐름 또한 이 미술의 흐름을 똑같이 역사를 같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세 초기 크리스트 양식, 비잔틴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그 다음에 무슨 양식이 나오냐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딕 양식 다음에는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르네상스 건축이 나오고요. 그리스식이 부활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르네상스 다음에 바로크거든요. 바로크 건축이 생겨나고 화려해졌고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크가 생겨나고 나서 신고전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절충주의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건축물이 생겨났어요. 이때 생겨난 것이 근대 건축으로 가려고 하는 이 정말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다가 근대 건축으로 가려고 할 때 아르데코와 아르누보라고 하는 양대산맥의 아주 장식적인 그런 그 건축 양식이 나타나는데 이건 디자인에서도 똑같았어요. 철강 및 유리 구조의 건축물들이 생겨나면서 이 재료를 가지고는 아르누보적이고 아르데코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철강이. 그렇죠? 아무 때나 휘어도 되고. 그래서 아르누보, 아르데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초의 건축. 20세기는 거의 이제 현대 건축이죠. 그래서 미래파, 미술하고 똑같죠. 미래파 미술, 표현파 미술, 구성파 미술, 스틸파, 바우하우스. 선생님이 예전 역에 아주 오래전에 미술사 공부할 때 알려줬던 거. 그것들이 건축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이 네 명의 사람은 기억해야 해요. 그로피우스, 꼴비지에, 라이트, 미스 반데로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건축에서의 큰 획을 그은 4명의 사람이고요. 기능주의, 국제주의라고도 하는 지금 현대 아파트 모양의 건축물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잔틴 다 알죠? 넘어갑니다. 그림 보라고요. 로마네스크, 고딕, 건축의 정점이었어요. 이때부터 살살 높아지는 건축물, 아파트 형식 나오기 시작하지요. 여기 건축물, 여기 성당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말했죠. 부벽이 있다고. 이 벽을 또 지탱해주는 도와주는 벽, 이 벽을 지탱해주는 도와주는 벽. 이런 식으로 벽이 아주 부벽이 많고요. 여기 보세요. 정말 입체적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실제로 가서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런 식의 성당들이 다 고딕 스타일의 성당들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동상 하나가 서 있죠? 뛰어나죠? 이게 부벽이에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볼록볼록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이게 부벽이에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있는 곳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고딕의 특징이었죠? 안에 내부적인 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서양 건축사, 이거 네이버에서 발췌했는데요. 르네상스 건축, 르네상스적 건축은 고딕 건축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약간 로마네스크답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화려하진 않았어요.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르네상스 건축물을 발달시켰다는 거. 이 사람이 아주 뭐랄까요, 사람들에게 고딕 건축처럼 안전하면서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고요. 브루넬레스키는 원근법을 만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도와주는 사람이죠. 바로크 건축. 르네상스가 미술에서도 그 다음에 바로크가 오잖아요. 진주, 일그러진 진주 해가지고 바로크, 로코코 나오죠. 조금 더 화려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줄리아 빌라, 이건 그냥 아주 유명한 작품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 당시에 건축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랄까요? 왕이나 신을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빌라예요, 아파트. 이거는 고아원이고요. 화려할 수가 없어요. 아주 화려한 건물을 일부러 가져오지 않았어요. 일상적인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은 성당 건축을 짓지 않았다는 거죠. 르네상스 이후부터는 인간을 위한 건축에다가 신경을 썼죠. 그전에는 신을 위한 건축인 성당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자, 그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크 건축,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빌라, 지금 아파트. 이 정도면 화려하지 않나요? 바로크 양식? 굉장히 화려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건축 양식으로는. 그 다음에 근대 건축으로 옵니다. 1670년에서 1870년. 그 근대 건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파리 루브르 궁전도 근대 건축이라고 해요. 자, 근대 건축, 고전주의, 낭만주의, 절충주의. 아까 이건 다 했어요. 위에서 선생님이 일부러 써놨어요. 근대 건축이 생겨나는데요. 근대 건축은 근대 미술하고 이름 똑같죠? 고전주의, 낭만주의, 절충주의 똑같습니다. 볼게요. 이거는요, 미래에 나오는 조금 더 1914년에라든지 나오는 조금 더 현대 건축물에 가까운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미리 넣어놨어요. 그거 말고
이런 것들이 근대 건축입니다. 보시면 현대 건축물하고 근대 건축물의 과도기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건축물 자체가 어때요? 조금 고딕 양식에 가깝죠? 거의 새로울 게 없는 건축 양식이에요. 이런 건축물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주택난이 생기니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고 살 수 있게 해준 아파트 구조가 생겨나고 높은 건축물이 생겨났죠. 영국 국회의사당은 현대 건축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옛날 근대 건축에 가까운 고딕 스타일과 여러 가지 절충해 놓은 스타일입니다. 자, 이때부터 현대 건축이 시작된다고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유리하고 철강이 도입되면서 건축에 이것들이 재료로 쓰여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유리로 만든 건축물이네? 이게요, 당시에 부서져가지고 여러분들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림으로밖에 남지 않았어요. 수정궁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기존에 돌로 만들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혁명적인 건축 양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에펠탑하고 수정궁인데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건축의 역사에서도 계속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유리와 철광이 도입되면서 획기적인 건축물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건축물의 벽을 유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유리? 안 돼요. 유리 절대 쓸 수 없었어요. 유리로 무슨 건축물을 만들어? 유리는 창문 조그만한 거 만들 때 쓰는 거야. 철근? 이거 쇠파이프가 뭘 하겠어? 그런데 바뀌어버렸던 거죠. 이때부터 획기적인 건축의 혁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볼게요. 자, 철강과 산업의 발달로 사람들이 어떤 공업적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파리의 에펠탑을 만들었죠. 이때부터 약간 변화의 시기가 왔어요. 아까 그 수정궁 만들면서 그 조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여기 에펠탑을 만들었거든요. 세느강 사이에